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녀 소현이 살았습니다. 소현의 아버지는 유명한 의원이었는데 틈만 나면 특별한 약을 연구하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연아, 내 잠시 다녀올 테니 나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네,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 말고 다녀오셔요. 호기심 많은 소녀 소현은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이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살금살금 아버지의 비밀 약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평소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호기심 많은 소현은 이곳저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숨기시는 비방이 어디 있을 터인데 이리 많은 약재 중에 어느 것일까? 그렇게 한참을 찾던 중 서랍 깊숙이서 작은 옥병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그런데 그 옥병에는 심한탕이라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한탕, 마음을 보는 약이란 뜻인가? 아버지께서 이런 이름의 약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소현은 호기심에 병마개를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요. 이 약은 무슨 효능이 있기에 아버지께서 이리도 꼭꼭 숨겨두셨을까? 한 방울만 맛보아도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을까? 소현은 호기심의 맛만 보려고 약병을 혀끝에 갖다 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소현이 잘못하여 옆에 있던 약재 그릇을 팔로 치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약재 그릇이 쿵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깨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소현은 들고 있던 약병 속에 약물이 입속으로 왈칵 들어가고 말았지요. 꿀꺽, 얼떨결에 심한탕이라는 약물을 벌컥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이런,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인가? 이를 어쩐다. 아버지께 들키면 큰일 날 텐데. 소현은 서둘러 깨진 병 조각을 얼른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무척 두근거렸는데 그것은 들킬까 하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그녀의 몸 안에서 이상한 열기가 퍼져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어디 있느냐? 아버지 목소리에 소현은 급히 비밀의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 채 이상하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지요. 누구 찾아온 사람은 없었느냐? 네, 없었어요, 아버지. 그날 밤 소현은 밥맛이 없어 저녁도 먹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요. 소현은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비밀약방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떡새 아저씨, 오늘 아침은 날씨가 제법 좋은 것 같아요. 소현이 밖에 나와보니 머슴 떡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요? 소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 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떡새의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현은 얼른 뒤돌아 보았지요. 그런데 떡새의 입은 움직이지 않고 마당만 계속 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허리는 정말 가늘구나. 저 고운 얼굴에 입맞춤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에 소현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하였지요. 떡새의 생각이 그대로 소현의 귀에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떡새 아저씨, 무슨 말을 그리 하셔요? 예? 소인이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옵니까? 그 순간 문득 소현은 어젯밤 얼떨결에 들이킨 심한탕의 효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새가 겉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한 것이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때 밥 짓느라 부엌에서 나온 점순댁이 소연아 씨를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잘 잤어요. 아주머니는 잘 주무셨나요? 네, 저도 덕분에 잘 잤어요. 점순댁은 아씨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점순댁의 말이 들려왔지요. 아이고, 우리 아씨는 착해도 참말로 착혀. 앞으로 누가 데려갈지 몰라도 복 받은겨. 아주머니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소연의 말에 우물가로 가던 점순댁이 뒤돌아보며 소연아 씨를 보고 말했지요. 지는 아무 말도 안 했구먼요, 아씨. 소연은 머슴 떡새뿐만 아니라 점순댁의 속말까지도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젯밤 엇떨결에 들이킨 심한탕의 효과라는 것이 확실해졌지요. 아씨, 안녕히 주무셨는감요? 밭일을 담당하는 머슴 멍구가 밭일을 나가다 말고 아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멍구 아저씨도 잘 주무셨어요? 네, 아씨 덕분에 지도 잘 잤구먼요. 머슴 멍구는 아씨에게 인사를 마치고 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 방댕이가 갈수록 탐스럽구만. 참말로 잘 연구렸소. 머슴 멍구는 어느새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저 잡놈이 별 생각을 다 하는구만. 어째 사내들은 하나같이 다들 은큼한 생각들만 하는 것이야. 소연은 너무 기분이 나빠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헌데 사람들의 속을 읽을 수 있다는 능력에 새삼 신기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소연은 한편으론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연은 친한 친구 순영이의 생각도 무척 궁금해졌지요. 순영이는 나를 진심으로 친구라 생각하겠지. 순영이만은 믿을 수 있다 생각한 소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순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소연아,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야? 응, 내가 보고 싶어서 놀러 왔지, 호호. 아니, 인연이 아직 세수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서 난리람? 순영이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는 있었지만 속으론 소연이를 냉대하고 있었지요. 순영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소연은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로 친하지도 않은 또 다른 친구 동숙이가 찾아왔지요. 소연이도 와 있었구나. 너는 또 왜 아침 일찍 찾아왔어? 오늘 연못가에 벚꽃 구경 갈 건데 같이 갈 거니? 자미 도령도 오늘 벚꽃 구경 나온다고 했다는데. 동숙이 말에 순영이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흥전연이 혹시 참이 도령을 가슴에 품은 것은 아닐까? 참이 도령은 내 것인데 어째 못생긴 것이 참이 도령을 입에 담는단 말이야? 순영이는 속으로 동숙이를 깔보면서 무척 민감하게 구는 것이었지요. 그래 얘들아, 오래간만에 우리도 벚꽃 구경 한번 가보자. 소연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순영이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헌데 자신도 마음에 품었던 참이 도령이 온다 하니 속상한 마음을 꾹 참고 말했지요. 그래, 순영이 너도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금방 씻고 나올게. 그리하여 소연은 친구 순영이와 동숙이랑 함께 연못가 벚꽃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연못가에서 벚꽃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참이 도령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저기 참이 도령이 아니니? 그러게, 어쩜 참이 도령은 저렇게 멋있는 것이야. 그러게 말이야. 참이 도령은 언제 봐도 멋있어. 그런데 셋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참이 도령이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지요. 오늘도 셋이서 꼭 붙어 있구려 하하. 참이 도령이 다가와 말을 걸자 세 처녀는 하나같이 모두 얼굴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다니. 우리 마을은 참으로 명당자리 같구려. 아름답다는 말에 세 처녀는 모두 얼굴이 홍조가 되고 말았지요. 참이 도령은 우리 셋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얼굴은 제일 예쁘나. 생긴 것이 어째 새침대기 같아서 별로인 것 같은데. 허나 하룻밤 여인으론 손색이 없을 듯하군.
참이도령은 속으로 순영이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 잊고 말고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지요, 하하. 그렇다면 참이도령은 우리 셋 중 누구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셋을 모두 좋아한단 말이오. 동숙이는 얼굴은 못생겼어도 밤에 잠자리는 잘할 것 같군 그래. 참이도령은 동숙이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잠자리 상대로만 생각하는 것을 보니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었지요. 그렇소. 셋 중 누구 한 사람만 어찌 좋아할 수 있겠소. 모두가 하나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하. 참이도령이 어장 관리를 하는 것 같아 소연은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좋아했던 참이도령의 환상이 한순간에 모두 깨지고 말았지요. 소연낭자는 어찌 내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이요? 이미 크게 실망해버린 참이도령이 묻자 소연은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셋 중에 방댕이도 제일 큰 것으로 보아. 매일 밤 끌어안고 자기에는 소연낭자가 최고롤세 그려. 참이도령이 자신을 잠자리 여인으로만 생각하자 소연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방댕이라도 크지 참이도령은 고추가 팔뚝만 하기라도 한 것이요. 갑작스런 소연이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참이도령은 동공이 커지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입을 다물지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한번 꺼내 보이시오. 소연이 말에 참이도령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갑자기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순영이가 말했지요. 아니 얘 소연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야 순영아 일찌감치 너도 꿈 깨라 꿈 깨. 아니 얘 무슨 꿈을 깨라는 것이야? 너 때문에 앞으로 참이도령이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니? 내가 싫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왜 우리한테까지 회방을 놓는 것이야? 순영이는 속도 모르고 소연이한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얘 순영아, 소연이한테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렇다고 소연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동숙이는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속으로도 자신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소연이는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연이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제일 이해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순영이는 완전히 속으로 호박씨 가는 친구였지요. 속된 말로 겉다르고 속다른 아이였습니다. 헌데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동숙이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된 친구였지요. 그동안 겉만 보고 살아온 자신이 한심스러워진 소연은 기분이 완전히 팍 상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크게 받아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소연은 기분이 좀 가라앉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떡새가 소연이를 보며 물었지요. 아씨 어디가 아프셨남요? 어찌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셨는감요? 그냥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소연이는 그리 말하고 떡새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연의 뒤통수에서 떡새의 말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 저 앵두 같은 입술 한 번만 쪽 빨아봤으면 운이 없겠다. 떡새의 속마음이 들린 소연은 또다시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떡새 아저씨, 앵두 말고 염소 똥구멍이나 빠르시죠. 소연은 기분이 팍 상해 떡새에게 쏘아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떡새가 벙쪄서는 두 눈이 동그라져 소연이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지요. 부엌으로 들어간 소연이는 아침밥상을 준비하는 점순댁을 도왔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런 일은 제게 맡기셔요. 그 귀한 손에 어찌 물을 묻히려 하시는감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무엇이라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씨는 참말로 천사요 천사. 내가 아들만 있었다면 얼른 며느리로 데려가고 싶구만. 점순댁은 속으로도 소연이를 무척 이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소연이는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소연은 밥 먹고 소화시키느라 마당에 나와 달밤에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밭일을 끝내고 멍구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러자 소연은 멍구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멍구 아저씨,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감요 아씨? 별일 아니니 어서 들어가시고 밥 드세요. 알겠습니다요 아씨. 멍구는 소연아 씨를 지나쳐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소연이는 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방댕이 아씨가 갑자기 왜 그려? 그냥 지나치는가 했더니 갑자기 멍구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연은 화가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멍구 아저씨, 내 궁뎅이에 뭐 보태준 것 있어요? 왜 나만 보면 자꾸 궁뎅이 하시는 것이에요? 갑작스런 소연아 씨 말에 멍구는 깜짝 놀라 입이 쫙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벌려진 멍구의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침 좀 닦아요. 보기 흉해 죽겠네. 소연이는 머슴 멍구에게 쏘아붙이고 속이 상해 얼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째 사내들은 저렇게 다 음흉한 것이야. 앵두네의 방댕이네, 잠자리나 운운하면서 어찌 나를 그렇게만 보냔 말이야. 속상해 죽겠네.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에 대한 신기함도 이젠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같이 음큼한 생각들만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이런 능력은 다신 갖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연이는 동숙이와 함께 장터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동숙이는 속과 겉이 같다 보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지요. 그렇게 동숙이와 장터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러자 상인 남자와 어떤 아주머니가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집이 어디서 사기를 치는 것이야? 돈만 받고 금가락지는 내게 주지 않았으니 어서 그 돈 도로 내놓거라. 아니, 나는 분명 금가락지를 주었소. 당신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지 않았소이까. 아니,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내 주머니를 까봐서 나오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내가 준 돈 도로 돌려줄 것이야. 안 나올 수가 없소. 내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이 돈은 병든 어머님 약값을 해야 하오. 이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어머님이 위독합니다. 여인은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주머니를 까보려 하였지요. 그러자 소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당연 벌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돈도 금가락지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소. 저 처자의 말이 맞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둘 다 포기해야 하오. 그래서 거짓말을 당한 사람이 둘 다 갖는 게 맞소. 맞소. 저 처자 말대로 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포도청에 고발해서 처벌도 받게 해야 하오.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연의 말이 맞다며 하나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자신 있다는 듯이 당당하게 나서서 말했지요. 나도 줘서 내 주머니에서 금가락지가 나오면 나는 돈도 금가락지도 저 여인에게 모두 주겠소. 대신 내 주머니에서 금가락지가 나오지 않으면 저 여인에게 내가 준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하오. 상인의 말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며 당장 주머니를 까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당당하게도 주머니를 까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주머니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보았소. 나는 정직한 사람이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여인을 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잠시만요. 상인과 저 몸종은 한 통속이니 저 몸종의 주머니도 까봐야 합니다. 소현의 말에 몸종이 슬금슬금 내빼더니 주랭랑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서서 구경하던 포교가 달아나던 몸종을 사로잡았지요. 내 이놈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어서 내 놈의 주머니를 당장 까보거라. 수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종은 어쩔 수 없이 주머니를 까보였습니다. 그러자 몸종의 주머니 속에서 금가락지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처자의 말이 맞았네. 저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게 말이오. 하마터면 죄 없는 여인만 금가락지도 돈도 모두 빼앗길 뻔했구먼. 네 집 여식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구만 그려. 포교는 상인과 몸종을 포박하여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처자 고맙소. 덕분에 어머님께 탕약을 지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어서 어머님께 약재를 지어다 드리세요. 상인의 생각을 사전에 읽은 소연은 불쌍한 여인에게 금가락지와 돈을 모두 챙겨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소연을 무척 칭찬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소연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꼭 나쁜 것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얘 그런데 너는 어떻게 알고 그런 도박을 한 것이야? 만에 하나 몸종한테서 금가락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돈마저 빼앗길 수도 있었잖아. 동숙이 말에 소연은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얼른 머리를 굴렸지요. 만에 하나 사실대로 말했다간 유일하게 진실한 친구마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은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말이야, 몸종의 눈빛이 떨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 그래서 확신할 수가 있었지.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들어 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 동숙이 말에 소연은 뜨끔하였습니다. 요즘 내가 조금 과민해서 그래. 시집갈 나이가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과민해진 것 같아. 그렇게 장터에서의 일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연은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한 뿌듯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소연은 마당에 나가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머슴들의 속내를 알았으니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하였지요. 떡새 아저씨, 잘 주무셨어요? 머슴 떡새가 마당을 쓸다 말고 소연이 소리에 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는감요, 아씨? 아, 그럼요. 저야 아주 잘 잤지요, 호호. 소연이 떡새에게 밝게 인사를 하자 떡새가 마당을 쓸다 말고 냅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연도 피식 웃었지요. 아니, 우리 아씨는 귀신이 쓰인 게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생각한 것을 아씨가 알 수가 있느냔 말이오. 떡새는 소연이에게 귀신이 씌웠다고 생각하고 아씨를 무척 무서워하였습니다. 소연은 그런 떡새의 생각을 읽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때 대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그는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당에 들어섰지요. 그런데 달아났던 떡새가 얼른 달려나왔습니다. 아가씨, 저기 오는 이가 새로 들어온 하인 철수라 합니다요. 그런데 저자는 범상치가 않아 보입니다요. 소연은 호기심에 새로 들어오는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훤칠한 데다 이목구비까지 뚜렷하여 머슴 같지가 않아 보였지요. 한마디로 존잘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들어오는 머슴을 보며 소연의 가슴에 미세한 떨림이 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소연은 그의 생각을 읽어보려 하였습니다. 아가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댁에서 일하게 된 철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무척 깊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철수를 보며 왠지 가슴이 설레고 있었지요. 그대는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잘하는고? 저는 한양 북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약초 타로는 일과 말 타는 것을 잘합니다. 소연은 철수의 냉담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연은 철수의 생각을 또 읽어보려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철수의 생각은 전혀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집중해 보아도 철수의 생각은 전혀 읽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철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도 그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철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소연은 며칠째 철수의 마음을 읽어보려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도 철수의 생각은 계속 읽혀지지가 않았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소연은 약초를 말리는 철수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철수, 그대가 다루는 약초는 무엇인가?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구나. 갑작스런 소현의 물음에 철수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소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천궁이라 하는 약초입니다. 두통에 좋은 약재지요. 그대는 약초에 대해 많이 아는 모양이구나. 내게도 그 약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소현은 철수에게 자꾸 말을 걸어보며 생각을 읽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래도 철수의 생각만은 읽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이틀 후 소현은 철수와 함께 뒷산으로 약초 캐러 나섰습니다. 아버지 몰래 철수를 따라 나온 소현은 왠지 자꾸만 가슴이 설레었지요. 아가씨, 이곳은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이 풀은 독초이니 손대지 마십시오. 그대는 어찌 이리 약초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인가? 의원 집안에서 자란 것인가? 소현아 씨 말에 철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는데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병약하여 약초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저 관심이 많았을 뿐이지요. 소현은 그가 간략히 대충 말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보니 더욱더 답답하였지요. 이 약초는 무엇인가? 아버지 약방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철수가 약초를 설명하며 손을 뻗자 우연히 소현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소현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으니 계속 설명해다오. 소현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감정이 그녀를 무척 혼란스럽게 하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철수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현과 철수는 약초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런 비가 올 모양이구나. 얼른 서둘러서 내려가야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근처에 비를 피할 곳이 있으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철수는 소현아 씨를 이끌고 산속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아가씨, 옷이 많이 젖으셨습니다. 이대로는 감기에 걸리실 것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로 많이 젖었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철수는 동굴 안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이다가 상의를 벗어 불 앞에 널었지요.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옷을 말려야 합니다. 아가씨께서는 이쪽으로 돌아앉으십시오. 소현은 고개를 돌렸지만 불빛에 비친 철수의 단단한 상체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철수의 근육질 몸매에 소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산속 동굴 속에서 단둘이 서 있다 보니 소현은 왠지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돌변하여 덤벼드는 것은 아닌지 은근 걱정도 되었지요. 그런데다 철수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없다 보니 소현은 더욱더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는구나. 이러다 이곳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굴 안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현이 덜덜 떨고 있었지요. 아가씨, 그 옷 벗으시고 제 옷을 입으시지요. 제 옷이 모두 말랐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겉옷을 그녀에게 내어주었지요. 헌데 소현은 아무리 춥다 한들 너무 부끄러워 철수 앞에서 옷을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곧불에 걸리는 것보단 한번 부끄러운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철수 말에 소연은 뜨끔하였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럼 너는 뒤돌아 있거라. 철수가 뒤돌아 앉자 소연은 겉옷을 벗고 철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철수의 옷은 뽀송뽀송 잘도 말라 있었지요. 소연은 마른 철수의 옷을 받아 입고 불 앞에 앉아 있다 보니 피곤함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깜박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잤을까? 한참 만에야 눈을 뜬 소연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철수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상의를 벗은 철수의 몸은 무척 단단하고 넙직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갑작스런 소연의 말에 철수도 깜짝 놀랐는지 동그란 눈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 덜덜 떨면서 주무시길래 제 체온으로 감싸드린 것입니다. 철수의 말을 듣고 소연은 자신이 과민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소연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의 체온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여성으로서의 묘한 감정과 깊은 곳에서의 욕망도 함께 느꼈지요. 그러다 보니 소연은 철수가 자꾸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비가 멈춰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윤희원이 소연을 불렀지요. 어젯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철수하고 약초 캐러 갔다가 비 때문에 동굴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 별일은 없었느냐?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윤희원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비밀 약방에 들어갔더냐? 아버지 물음에 소연은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비밀 약방에 들어갔다가 어떨결에 심한탕을 마셨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소연은 얼른 아버님의 생각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설마 심한탕을 먹지는 않았겠지? 아버지는 소연이 심한탕을 마셨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안 계시는 동안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심한탕이라 써있는 약병을 보았더냐? 네, 보았습니다. 그 약을 어찌하였느냐? 소연은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 주었지요. 소연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가 그것을 마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리지 않더냐?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내가 그것을 마셨다면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단다. 헌데 다른 사람들이 너의 그런 능력을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내 말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약은 이제 더 이상 만들 수도 없느니라. 내가 마신 그 약이 마지막이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나는 내가 그 능력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허나 꼭 써야 한다면 옳은 일에만 쓰거라. 아버님 말씀 꼭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나오면서 소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죄짓는 것 같았던 부담감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소연은 해가 진 뒤 룰루랄라 철수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만치서 철수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호기심이 발동된 소연은 철수에게 뭔가 있다는 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소연은 철수의 뒤를 밟기 시작하였지요. 철수는 골목길을 지나 연못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연못가 정자에서 누군가를 만났지요. 그런데 소연은 철수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연은 정자가 있는 쪽으로 발 뒤꿈치를 들고 슬금슬금 걸어갔지요.
아니 아가씨가 이곳에는 어쩐 일이요? 소연은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철수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철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철수와 똑같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두 분이란 말이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연낭자, 우린 쌍생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철수가 갑자기 낭자라 부르니 소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쪽은 내 동생이서요. 지금은 내 대신 세자 노릇을 하고 있지요. 반갑소 소연낭자. 내 형님께 그동안 낭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아니 그렇다면 철수가 세자란 말이요? 맞소 나는 세자 이수요. 철수가 세자란 말에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지 마시오 낭자. 지금부터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나는 사실 소연낭자 집에 일부러 접근한 것이요. 아버님 윤의원께서 특별한 약을 연구하셨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리하여 내겐 그 약이 꼭 필요했지요. 소연은 이수 세자가 무슨 일 때문에 변장까지 하면서 위장 취업을 했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 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요? 소연의 물음에 철수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대신들 중에는 나쁜 무리가 있어. 그들 때문에 아버지 임금께서는 병들어 누워 계시오. 그리고 그들은 나까지 허수아비로 만들 참이요. 조정을 자신들 손안에 넣고 자신들의 이권 세력만 키우려 하고 있어. 그러니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소. 소연은 철수 아니 세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은 무척 갈등이 되었지요. 아버님께서 소연의 능력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 그 약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약을 제가 마셔버렸기 때문이지요. 소연의 말에 세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허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방법이 무엇이요? 나를 궁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연의 말에 철수 아니 세자는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아니 낭자를 어떻게 궁으로 데려간단 말이요? 뭐 방법을 잘 찾아보시던가. 소연은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세자와 꽁냥꽁냥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지요. 안 되겠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야 어떻게 조정대신들을 거느린단 말이요. 소연은 답답한 세자에게 힌트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세자 곁에 늘 나를 붙여놓으면 될 일이 아니요. 그 말에도 세자는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답답한 소연이 말했지요. 나를 세자빈으로 들이면 될 것이 아니요. 그럼 내가 세자 곁을 붙어 다니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주면 되지 않겠소. 이 답답한 세자야. 그제서야 철수 아니 세자의 얼굴빛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구려. 역시 소연낭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그리하여 세자는 궁으로 돌아가 어머니 중전과 상의하여 소연을 세자빈으로 드릴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반대 세력들은 하찮은 의원의 딸을 세자빈으로 드린다 하니 반대하질 않았지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자는 세자빈 소현과 왕실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현이 세자빈이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궁궐 신혼방에는 신랑이 된 세자와 신부가 된 소현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가 쑥스러워 한참 동안이나 서로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세자 뭐하시오? 팔 떨어지겠습니다. 아 알겠소. 잠시만 있어 보시오. 세자빈 소현의 말에 세자는 두 손을 벌벌 떨면서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씩 벗겨갔지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깔려있던 하얀 이부자리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도 그려져 있었지요.
세자 이수도 철수로 위장하여 소현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었습니다. 허나 연애 경험이 없던 세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처럼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도 나눴지요. 그렇게 세자빈이 된 소현은 세자가 어전회의를 할 때면 벽 뒤 구멍 사이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자전하, 이제 세자빈도 들이셨으니 조정의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고소한 깨나 볶으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자전하. 우리 같은 충신들이 있으니 조정의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세자 보고 조정에 나올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새파랗게 젊은 세자놈이 무엇을 안다고 자꾸 나서는 것이야 귀찮게 시리. 에잉, 오늘도 저놈의 세자놈 때문에 귀찮게 먼 발걸음을 하였구나 쯧쯧. 조정 대신들의 생각을 들은 세자빈 소현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놈의 잡놈들이 속으로는 세자를 저리 멸시를 하다니 말세다 말세요. 그렇게 대전에서 열리는 어전회의를 몇 달 동안 숨어서 지켜본 소현이 어느 날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김재준, 이호조, 박상권 이 세 사람을 등용하시어 중책을 맡겨보시지요. 아니 그자들은 아직 신참대신들이 아니요. 신참이고 새참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자의 충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이자들은 세자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세자와 함께 할 것이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믿을 수 있겠구려. 그리고 그중 박상권은 사원부 수장인 대사원 자리를 맡겨보시오. 아니 그자는 어찌 그 자리에 맡긴단 말이요. 박상권은 세자를 도와 지금의 반대 세력을 척결할 것입니다. 오 정말 그렇소? 그렇습니다. 그자로 인해 조정은 반석 위에 설 것이며 깨끗하고 청명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준은 호조판서를 맡겨보시지요. 그럼 그자는 부정한 관리들을 모두 숙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며 나라의 국력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호조는 어찌하면 좋겠소? 그것은 세자께서 그자의 능력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자 또한 앞서 말한 두 사람에 비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훗날 나라의 큰 역할을 해낼 사람이지요. 알겠소. 내 부인의 말을 믿고 그리하리다. 그 일이 있고 10년 후 조정에는 부패한 반대 세력이 모두 척결되어 단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관리들까지 모두 청렴한 관리들로 교체되어 백성들의 삶도 무척 좋아졌지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자 이수는 소현에 대한 고마움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지? 그럼 어이라도 당장 부를까요, 부인? 아니 멀쩡한 손을 놔두고 어찌 어이를 부른답니까? 쿵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퍽하면 호박 깨지는 소리, 툭하면 감 떨어지는 소리라 했던가요. 한이불 속에서 10년을 살아온 세자 이수는 얼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자빈 소현의 뒤로 갔지요. 그리고 소현의 어깨를 열심히 주물렀습니다. 좀 더 아래로 주물러 보시오. 아 알겠소. 이곳 말이요. 오, 좋소 바로 그곳이요. 어이 시원하구나. 부인을 주무르다 보니 또 어느새 내 아랫도리가 벌떡 일어났구려. 어깨만 주무르면 바로 신호가 오니 세자의 그것은 참으로 신통하구려. 호호. 그럼 어서 이리 와 보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단보따리 이야기였습니다. 옛말에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이지요. 겉으로는 좋은 것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유합니다. 외모나 첫인상과는 달리 속에 감추어진 진실이 전혀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잃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야기 속 주인공 소현처럼 심한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희망탕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니 발자국만 따라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법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